네, 안녕하세요. 2008학년도 수능 과학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옛날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지문이랑 최근 수능은 사실 지문의 구성이 약간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과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 구성적인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지문을 독해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 수능은 구성적인 측면에 맞춰서 지문을 보기보다는 나름대로 지문의 논리를 따져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지문 속에서 어느 정도는 구성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 좀 안에 내부적인 원리에 좀 집중해서 그림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강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피의 순환 이론에 대해서 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인 권위는 2세기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누스한테 있었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특정한 사람 이름이 나왔고 어떤 시대가 등장했잖아요. 자, 이런 지문을 옛날에는 통시적인 구성이라고 해서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해서 보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교수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지문들은 실제로 이런 시간 순서가 등장하더라도 실제 그 순서에 맞게 지문이 전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앞뒤의 차이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은요. 자, 갈레누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서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가 되는데,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 상식이랑 굉장히 다르죠. 우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데 그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미 여기서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죠. 피가 소모된다는 자체가 일단 이상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은 정맥피 중에 일부는 심실벽인 경막의 구멍을 통과해서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을 한 후에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서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서 동맥피가 됩니다. 지금 피가 간에서 생성된다고 했죠. 좀 이상한 설명인데, 근데 그 피가 한쪽은 몸으로 가고 한쪽은 심장으로 가서요. 폐에서 유입된 공기랑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은 이따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주면서 소모되는데, 역시 이것도 소모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상식, 우리 상식이랑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갈레누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위에서 설명한 피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과정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수용되었는가, 즉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문장을 보면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좀 압축적으로만 써놨습니다. 과거의 생리학이라고 선생님이 일단은 제목을 붙였고요. 지금 그리스 학자 갈레누스의 이론이 중심이 되어서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계속 받아들여졌다. 자, 그 다음에 피의 소모 이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오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 뒤에 나온 것처럼 해부를 통해 반증이 있긴 있으나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지문 속에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펴놓은 그림은 뭐냐면요, 갈레누스의 이론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최근 수능 지문들은 굉장히 지문 속에 드러난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옛날 기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우린 옛날 기출도 현대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추적을 해보면요, 간에서 지금 피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가 쭉 올라와서 심장으로 가는데, 자, 보시면 우심실, 좌심실이 심장 구성되어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경막인 거죠. 경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피는 그대로 온몸으로 가서 소모된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폐에서요, 폐정맥이라는 걸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요. 우리 상식이랑은 정말 맞지 않지만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갈레누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랑 이 피가 만나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동맥피가 되어서 다시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소모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갈레누스의 이론을 이미지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그럼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경막에 구멍이 없고요.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를 잠깐 가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까는 공기가 통하는 거라고 했지만 베살리우스가 해부를 통해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게 사실은 피의 통로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없다는 것도 지금 밝혀졌어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부를 통해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지금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반증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누스의 피의 소모이루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건 좀 넘어가서 다시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죠? 구멍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피가 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피가 이렇게 나가는 건지 이렇게 나가는 건지는 베살리우스의 얘기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한번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심장이 터져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되냐면 폐순환이라는 게 발견됐다고 했죠. 즉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지금 모양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가 순환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서는. 그러나 완전하게 순환되는 모습은 아니고 결국에는 몸으로 들어가면 소모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했던 즉 간에서 생성된 피가 정맥을 따라 온몸을 거쳐 소모된다는 이쪽 부분은 아직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질문 돌아가서요. 자, 이건 이따 보고요. 자,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누스의 이론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경막구멍이 없다는 사실론에 생긴 문제, 즉 베살리우스가 발견했던 문제점이죠. 심장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발견했던 해부학적 사실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갈레누스의 이론에 반대하는 반증 사례가 나왔는데 또 반증 사례가 있어서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덮어버리는 식으로 여전히 피의 소모 이론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지문 정리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자, 반증 사례가 아까 나왔다 그랬죠.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 반증 사례가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당대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거에서 생긴 문제를 이거로 해결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앞에 첫째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오류에 대한 혹은 뭐 반박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권위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수용했다라고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둘째 단락의 베살리우스부터 폐순환의 문제는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레누스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다라고 이해하시고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합이었어요. 지금 문장에서도 보다시피 이러한 판도를 바꾼 거니까 갈레누스의 이론에 대한 사람들의 추종의 판도를 바꾸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는 생리학의 근대적인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했는데 정량적이란 말은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갈레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양적으로 추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보시면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해서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적합니다. 즉 심장이 만약에 용량이 한 1리터예요. 그럼 한번 펌프를 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피가 1리터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몇 번 맥박을 뛰는지를 쭉 계산해 보면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만들어지는지 산수,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를 비교했냐면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대요. 먹은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량적인 사고를 토대로 한 거죠. 즉 사람이 먹은 음식보다 많은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양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순환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가설을 한번 세워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합의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서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했는데 이 팔에는요
심장으로부터 오는 피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순환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동맥이라는 부분이 심장에서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피 흐름이 멈췄어요.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서 동맥피가 흐르게 해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맥으로부터 온 피가 손으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걸 일단은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손으로 계속 들어가곤 있지만 한쪽으로 빠지질 않으니까 부풀어 올랐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끈을 마저 풀어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풀어 올랐던 피가 다시 어느 쪽으로인가 흡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소모된 게 아니라 어딘가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들어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쭉 펼쳐놓고 보여줄게요. 정량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즉 나가는 양이 있으면 들어오는 양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깨졌으니까 순환해야 한다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관측을 합니다. 이 관측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얘기한 거죠. 동맥피랑 먹는 음식의 양. 그걸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지금 따로 정리했냐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학설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거를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요 순환 과정을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심장이고요. 이 심장이 지금 우심실, 좌심실, 우심방, 좌심방 이런 게 있잖아요. 참고로 이 그림은요, 선생님이 요 단락을 통해서만 정리한 건 아니고 요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이 추적을 해서 머릿속에 재구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은 문과고요. 고등학교 때 생물이라는 걸 살짝 배우긴 했지만 그냥 문과인 학생이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선생님은 국문과입니다. 국문과도 충분히 지문 속에 있는 말로 이런 순환 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심장에서 이런 식으로 피가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우심방에서 온 피가 우심실로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폐로 갔다가 폐에서 공기를 만나 산소를 지금 흡수하고 이산화탄을 배출하겠죠. 그리고 이게 쭉 다시 폐정맥을 돌아 좌심방으로 돌아오고 이 친구가 좌심실로 간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가는데 온 몸에서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피가 돌아갔다가 정맥으로 다시 모이겠죠. 이 친구가 다시 쭉 돌아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죠. 순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시면 자, 이 실험을 근거로 합의는 1628년에 좌심실, 대동맥 각 기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동그랗게 계속 반복했던 그 그림이 사실은 요 단어랑 앞에 있던 거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실험기구 같은 거를 사용하고 공식 같은 걸 사용하는 되게 어려운 활동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과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문도 할 수 있고 사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일단 맨 처음에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험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관찰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이건 이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자기가 세웠던 가설과 맞으면은 이거는 올바른 이론이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관찰, 가설, 실험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활동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과학이 아니고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은 장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과학의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서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했는데 사실 모세혈관이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즉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측 기술이나 혹은 과학 장비를 가지고는 나름대로 정당한 반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명하면서 피의 순환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했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혈관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 모세혈관을 발견을 했으면 더 이상 반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완전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피의 순환 이론이 받아들여지고요.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이 됐다라고 지문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생리학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이 부분 있죠. 선생님 만들어 놓고 또 칠판에 그냥 손으로 썼는데, 자, 어쨌든 과학적인 방법이었고요. 이거의 반박은 어떻게 다시 수용이 되었느냐. 현미경이라는 새로운 관측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의견이 반박이 되면서 하비의 의견이 수용됐죠. 그래서 드디어 갈레노스 의견은 폐기가 되고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기는 게 좀 미숙해서 문제가 벌써 나와버렸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보지만 여러분들이 한 2015년 이전 연도에 비문학 지문 기출을 공부할 때는요, 단순하게 문제량만 비교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단락의 핵심 정리만 갖고 공부가 됐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수능적 관점에서 보려면 정말 속속들이 그 안에 원리나 어떤 인과적인 과정을 다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이 문제 지금 정답률을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정답률이 무려 지금 51%밖에 안 돼요.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정답인 1번을 보면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된 것은 왜 그런 거냐면 합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가장 마지막이죠. 피의 순환 이론 다음이기 때문에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을 봅시다. 과학적 발견들과 부합됐다고 했는데 이 지문 속에서 말하는 과학적 발견들은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16세기에 베살리우스 얘기가 있어요. 베살리우스가 경막이 없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폐가 피해 통로라는 걸 발견했죠. 폐순환 문제도 발견했죠. 지금 잘 보면 하비가 어떤 실험적이거나 해부학적인 것들, 어떤 정량적인 사고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부 다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과 부합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혈관 관측까지 다 연관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애초에 정량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 하비가 새로운 학설을 낼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새로운 관찰 도구라는 것이 현미경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모두 적절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자,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인데요.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찾아보래요. 이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답률이 무려 58%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지문을 안 봐도요, 그냥 꼼수만 갖고도 풀어요. 왜 그러냐면 하비가 자기 팔 갖고 실험했잖아요. 그런데 자, 좌심실이랑 대동맥을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랑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묶어야 돼요. 일단 기억 불가능하죠. 대정맥 우심방도 마찬가지죠. 심장이랑 같이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문의 논리를 몰라도 이거 당연히 아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실제 선생님이 예전에 한 7, 8년 전? 한 10년쯤 전에 이 지문 강의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요즘 지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손을 묶으면서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 손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살펴보면 사실은 요 친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맥이랑 정맥을 묶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문 속에서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 동맥을 묶었으니까 피가 안 통했고 정맥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피가 몰려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정맥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니까 피가 다시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니은이랑 디귿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시다. 이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3번입니다. 자, 보기 관점에 따라서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보기 안에 우리한테 굉장히 적절한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에만 한정돼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거대한 이론들 있죠. 그런 거랑 대부분 다 그런 걸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봅시다.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서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요, 기반이 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시대로 돌아가면 뉴턴의 뭐 고전역학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뭐에 맞춰서 현상들을 분석을 했냐면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현상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고전역학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입장에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자, 이 지문에 맞춰서 패러다임을 다시 얘기해보면은 아까는 갈레노스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갈레노스의 이론이 생리학의 전제가 되는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이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베살리우스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패순환 같은 것도 반증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것이 바로 패러다임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하고 이러한 정상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변칙 사례가 베살리우스 문제랑 패순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거를 발견했어요. 고대 권위를 추종하는 풍토 때문이었죠.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이 되면서 위기가 도래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등장이냐? 바로 합의의 등장인 거죠. 그래서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이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피기가 현미경을 가지고 모세혈관을 발견하게 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수용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이다. 이게 이 지문 속에서 피해순환 이론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답을 먼저 볼까요? 패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해부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증되었다.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관측하는 거잖아요. 해부를 통해 직접 봤으니까 사실 이거는 충분히 맞는 얘기죠. 즉 확증되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대 학문에 대한 권위를 추종하는 풍토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4번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겠죠. 자, 주요 답이 2번 정도 되겠네. 2번 봅시다.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과학이었겠구나. 그렇죠. 합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갈레노스 이론이 정상과학이었죠. 자, 이 문제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최근 수능 문제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답을 풀면서 보면은요, 지금 수능이랑 유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문 속에 있는 말이랑 선택지의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옛날 기출이지만 좀 공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 다음 기출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